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오늘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헌법재판소 청사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될 헌법재판소가 보이는 곳에서 김다현 기자와 함께 선고와 선고 이후까지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고까지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오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다현 기자,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좀 순탄하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 서울 상암동에 있는 YTN 본사에서 출발을 해서 헌재 앞까지 왔는데요. 택시를 타고 인근 제동초등학교까지 오려고 했는데 현대미술관 앞부터 길이 통제가 돼서 10여 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경찰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헌재 반경 150m로 넓힌 통제선을 더 확대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경찰견을 투입해서 헌재 건물 안팎에 폭발물 등 위험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경우에는 어제부터 인파 밀집에 대비해서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로 걸어오면서 보니까 주변 도로,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가 인도 도로 할 것 없이 모두 경찰차들로 에워싸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비가 강화된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 마찬가지로 오늘 경비를 강화합니다. 방청객 등의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요. 헌재 민원실에 오늘은 방문 접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헌재 보안 인원이 몇 명인지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여기서 인원을 더 늘리기 어려울 정도로 보안을 최대한으로 강화했다는 게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청사 보안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경찰에서는 헌재의 청사 출입 인원을 최소화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취재진이 헌법재판소 들어가는 게 언론사별로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오늘은 특별히 언론사마다 3명씩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미리 명단까지 제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4시간 40분 정도 선고 시간이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출석을 했습니다.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고요. 재판관의 질문에 답하고 또 일부 증인 신문에서는 직접 증인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선고일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전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일반인 방청도 허용이 되는데요. 헌재 심판정 좌석이 104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일반 시민들을 위한 좌석이 모두 20석입니다. 이 20석을 뽑는데 모두 9만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 4,818.5대 1.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큰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헌재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은 청사 안전 때문에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는 것, 지난해 있었던 비상계엄 때문입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좀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볼까요? 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야당인은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곧바로 헌재 소추 의결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를 시작으로 모두 2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가지면서 쟁점을 정리했고요. 첫 정식 변론은 1월 14일이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공수처에 체포가 됐는데 이후 서부지법이 구속영장도 발부하면서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거친 변론 기일 동안 대통령은 대부분 헌재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모두 8차례였고요.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호송차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헌재는 거의 지금까지 매일 평일을 열어서 쟁점을 논의하고 지난 1일 선고기일을 공지했습니다. 네. 이 탄핵심판에서 11차례 걸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정리했던 공방을 벌였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준비 절차에서 정리한 쟁점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지 또 그 선포하는 과정은 적법했는지까지 헌법재판소가 따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성입니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력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 운용 의혹은 여러 쟁점 가운데 공방이 가장 뜨거웠던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쟁점 몇 가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일단 계엄 선포 정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따졌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우리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이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당시 평온한 하루였고 또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측은 국가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 독주와 이른바 줄탄핵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선거에도 개입한다며 선거 개입 의혹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대한 것도 판단의 대상인데요.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인지도 헌재 변론 과정에서 다뤄졌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국회 봉쇄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봉쇄는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재에서 또 국회에서 증언했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같은 경우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진우 사령관의 경우 헌재에 나와서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죠. 그 당시 이게 의원이냐 인연이냐 요원이냐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조 의혹에 대해서 김다현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공방이 뜨거웠던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국민의힘 당시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인데요. 관련 핵심 인물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입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고 대략적인 계획까지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고요. 또 홍 전 차장 증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에서는 무려 67분 동안 자신의 주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위기 상황 선언이자 절박한 호소였다고 재차 강조를 했죠. 거대 야당이 이른바 줄탄핵과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콕 집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그리고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280명의 질서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상계엄 직전 열린 회의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는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됐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소추 사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곧바로 탄핵 인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건데요. 법 위반이 얼마나 헌법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 파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생기는 효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었죠. 전직 두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친 뒤로도 한 달 훌쩍 넘게 수기를 이어간 끝에 오늘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결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당일 평결을 했던 걸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 절차 사실상 마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보도 자료 같은 것이 이제 선고가 시작되면 바로 배포가 됐었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 탄핵 심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선고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고가 시작이 되면 결정 이후 요지를 담은 보도 자료가 언론사에 배포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요지 설명서를 제공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는 것으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이 됐고요. 현재 관계자는 결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보도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선고 때 재판관들이 읽을 요지도 이 선고 직전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들어서기 전에 인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통 결정문 같은 경우는 수십 페이지가 되지만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그리고 여러 탄핵 심판 사건을 보면 재판관들이 읽는 원고는 그거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에 걸쳐서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후 최장 평의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만약 의견이 좀 많이 갈라졌다면 오늘 판결 선고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문을 언제 읽을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례로 볼 수 있는데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으면 대체로 전원 일치 의견이었고요. 반면 주문을 먼저 읽으면 재판관마다 의견이 조금 나뉘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재판관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문 형태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6명이 인용을 결정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이 인용이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 6명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인원이 6명이 되지 않으면 기각이 되고요. 그래서 주문의 형태를 오늘 크게 2개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인용이 됐다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같은 주문이 나올 거고요. 또 청구 이유가 없다고 헌재가 판단할 경우에는 이 사건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같은 주문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문을 재판관이 읽는 순간에 즉시 효력은 발생합니다. 네, 이 주문을 읽는 순간 그 시각에 맞춰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을 했었죠. 같은 결정을 받는다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용산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바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용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바로 파면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용산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이동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파면 선고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4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